그날 나는 남편 박준호가 젊은 여자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를 비웃는 동영상을 받았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민지야, 너 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18년 동안 밥하고 빨래한 주부가 뭘 할 수 있겠어? 하하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울린다. 뼈를 긁는 소리처럼. 나는 결혼한 순간부터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한 대형 은행에서 승승장구하던 커리어를 포기했다. 준호가 창업할 때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초기 자본이었다. 밤늦게까지 자료 조사하고 투자자 미팅에 동행하고 집에서는 아이 둘을 키우며 그의 뒷바라지만 했다. 그는 점점 높이 올라갔고 나는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그는 돈과 인맥으로 나를 완전히 짓밟았다. 변호사팀은 내 과거 우울증 기록까지 들춰내며 양육 능력 부족시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넓은 집과 해외 유학 약속을 선택했다. 재산 분할. 거의 없었다. 나는 50대가 가까워지는 나이에 월세 원룸과 알바로 살아가게 되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죽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 선 순간 한 발만 앞으로 내디디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의 웃음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그 웃음이 내 죽음을 또 하나의 농담으로 만들 것 같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회사 JH건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강남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그의 옛 동료가 흘린 말 한마디. 1,400억 규모의 인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미국계 펀드와 중국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딜이었다. 준호는 이 계약 하나로 회사 시가총액을 2배로 뛸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나는 아직도 은행권 인맥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배운 금융 지식은 녹슬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재무제표, 입찰 서류, 협상 과정.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다 알게 되었다. 이 딜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는 것을. 관찰은 습관이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준호의 회사 주식 게시판과 건설업계 뉴스를 확인했다. 그의 SNS도 팔로우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새 여자, 서연과 함께 해외 출장 사진, 아이들과의 행복한 식사 사진. 우리 딸 수진이 그의 곁에서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칼처럼 꽂혔다. 나는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그의 일정을 추적했다. 어느 날은 회사 앞에서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볼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의 눈에 이미 사라진 존재였다. 딜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다. 미국 펀드가 주도하고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구조. JH건설은 국내 파트너로 참여해 토지 개발권과 정부 인허가를 책임진다. 문제는 인허가 과정이었다. 준호가 과거에 했던 편법이 여기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은행 시절 배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떠올렸다. 특정 조건 하에서 입찰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는 조항. 확신이 들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알바를 2개 뛰며 돈을 모았다. 중소기업회계 컨설팅 자격증을 다시 땄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혼녀의 제기였다.
속으로는 준호의 발목을 잡을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얻었다. 그의 옛 비서가 퇴사 후 나와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준호의 비리를 일부 알고 있었다. 대가 없이 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자료를 받았다. 과거 준호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한 편법적 자금 흐름. 지금 딜의 입찰 자격에 치명적일 수 있는 자료였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작게, 혼자서. 하지만 기뻤던 건 잠시였다.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는 꿈, 수진이 덤마 때문에 아빠가 망하면 어떡해? 라고 묻는 꿈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복수는 달콤할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릴까?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준호는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약혼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건설업계 거물 박준호 대표, 20대 연하와 새 출발 기사 댓글에는 축하와 비난이 뒤섞였다. 나는 댓글 하나하나 읽었다.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나를 잊어버린 세상. 나는 이제 딜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알았다. 미국 펀드의 한국 담당자, 김이사, 은행 시절 내 선배였다. 오랜만에 연락했다. 커피 한 잔 제안했다. 그는 흔쾌히 응했다. 우리는 오랜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나는 조심스럽게 JH 건설의 입찰에 대해 물었다. 준호 대표 꽤 열심히 뛰고 있더라. 이번 딜 따내면 대박인데. 그의 말투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이미 뭔가 냄새를 맡은 눈치였다. 나는 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몇 주에 걸쳐 가끔 연락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과거 준호의 편법에 대해 언급했다.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었지 않나. 그는 관심을 보였다. 나는 증거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1년 만이었다. 엄마, 아빠가 곧 큰 계약한다고 하던데. 엄마도 알바 그만두고 좀 편히 살아. 아빠가 용돈 준다고 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준호가 아이들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는구나.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울었다.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이 복수가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준호가 나를 파괴했을 때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이사에게 자료 일부를 넘기기로. 자료를 넘긴 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 이사는 놀라워했다. 이게 사실이면 입찰 자격 박탈감이야. 민지 씨,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된 인맥이죠. 그는 바로 본사에 보고했다. 미국 펀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추가 실사를 요구했다. 준호 측은 당황했다. 협상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곧 이상함을 눈치챘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심. 그는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 대화를 도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멀리서 보았다. 회사 앞에서 또 지켜봤다. 그는 초조해 보였다. 서연이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30대 초반,
자신감 넘치는 언니, 준호 오빠 힘들게 하지 마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나는 차가워서 대답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가 사람을 어떻게 버리는지. 그녀는 비웃었다. 언니는 질투하는 거예요. 나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이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딜은 점점 기울었다. 중국 측 파트너도 불안해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로비를 시작했다. 과거 방식으로. 그게 결정적 실수였다. 김 이사가 추가 증거를 잡았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직접 준호를 만났다. 2년 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여전히 그 웃음. 민지야, 이제 그만해.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를 비웃었지? 이제 내가 너를 비웃을 차례야. 그의 표정이 굳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였다. 협상이 결렬되었다. 미국 펀드가 JH건설을 입찰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과거 부정 행위 의혹. 언론이 달라붙었다. 주가는 폭락했다. 준호는 기자들 앞에서 침묵했다. 서연은 떠났다. 새 남자를 찾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망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증거 조작,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는 모두 사실이었다. 그의 과거가 그를 무너뜨렸다.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빚더미에 앉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더 이상 카페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됐다. 승리였다. 하지만 텅 빈 승리였다. 밤에 거울을 보았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차갑고 낯설었다. 내가 누구인지 가끔 헷갈렸다. 복수를 위해 나 자신도 버린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피했다. 영원히. 오늘 준호가 내 원룸 앞에 왔다. 초췌했다. 과거의 자신만만함은 사라졌다. 민지야, 제발 끝내자. 나는 문을 살짝 열고 그를 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높고 차가웠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까? 아니면 이제 그 웃음소리가 내 것인가?